안녕하십니까. 아드TV가 9월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요, 기존 이지혜 앵커가 진행하는 아투데일리 뉴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1, 2부로 나눴습니다. 제가 1부, 그리고 2부 이렇게 나누게 되겠는데, 1부에서는 김종철의 시선, 2부에서는 분야별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얘기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순서 조간신문에 나온 사진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아시아투데이 일면입니다. 한복 대 상복, 여야, 정기국회 첫날부터 불협, 협치를 못한다는 뜻이죠. 대부분 신문들도 역시 한복과 상복으로 갈라진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기국회 첫 뇌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 표결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방탄과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녀 그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가까운 학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그 집으로, 그 할머니, 아이의 기준으로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으로 옮겨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민경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대결을 상징하듯이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만났죠. 축하 인사차 찾아온 김민석 총리한테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가까이 이렇게 좀 악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다. 여당과 손잡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아니, 여당이 미래로 나가자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야당을 과거로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붙이면서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도대체 우리도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3대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별재판부 요구, 다시 말해서 특별재판부는 이제 보통 이제 판사 출신들이 많이 이게 맡게 되죠. 그 판사가 맡게 되는데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이 일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몰라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 이게 좀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그러자 이제 사실 이제 좀 긴장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 특별 재판부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결국에는 이제 그 파업이나 노조의 요구사항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고려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은 자칫하면 파업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죠. 이와 궤를 맞춰서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그 의견을 이제 같이 내면서 노란봉투법이 좀 과하다. 여기에다 이제 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사안을 꼬집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겠다.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혜를 청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덕담의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정말 그대로 인사치레용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속마음은 어떤 뜻인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퀘스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과 속이 다르면 또 어떻게 이제 그동안에 지내온 또 이런 모습들이 여야가 계속 대치 국면이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런저런 뭐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기국회 최대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요.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두 여성 의원 모두 여성 의원들 중에서는 둘 다 대권 주자 측에 속하는 그런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론에서 그렇습니다. 뭐 언론도 그렇고 추나 대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나경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붙는다. 뭐 이렇게 해서 대전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을 하자 민주당 쪽에서 발끈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그 20대 국회 말미에 민주당의 선거법이라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이죠. 이러한 그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그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또 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면서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사례를 들면서 니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역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임명을 다수결로 봉사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치 국면이죠. 다만 이제 국회법을 보면은요. 국회법 50조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씩을 둔다.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그런 정당이 되겠죠. 간사 한 명씩을 둔다고 하는데 간사 선임의 건을 표결로 부결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국힘과 민주당은 사사건건 이렇게 좀 대결을 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국제정사 상당히 긴박하죠. 트럼프가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해법 마련 시급한데 이번엔 북쪽 관련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이른바 자폭전술, 소위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그 자폭전술로 전투를 벌인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북한 당국, 이번엔 왜 과감히 공개를 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먼저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전투 영상 기록물을 지난 8월 31일 저녁에 공개를 했는데요. 앳된 얼굴의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직전에 투항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크라군에 투항하는 대신에 자살하거나 혹은 이제 뭐 총알이 떨어지자 동료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총알이 떨어지면 뭐 어쨌든 짐이 되겠죠.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냥 자폭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하는데 이런 사례를 들면서 영웅적인 희생 정신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은 또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쓰였다는 사실도 스스로 공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청년 동맹원인 림홍남, 우리 남측 발음은 임씨인데 그쪽에서는 림을 쓰죠. 이 씨를 리씨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그 전술 통로 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를 해체하는 전투를 벌이던 중에 습격 개시 시간이 박두하자 지뢰원 구역을 달리면서 6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알리면서 칭찬을 했고, 노동당원인 함정현, 앞서 리몽남은 20살입니다. 이제 막 20살입니다. 이제 앳된 모습을 이제 막 벗기 시작한 나이고요.
노동당원 31살의 함정현은 적의 자폭 무인기, 뭐 일종의 드론이 되겠죠. 한 몸으로 막아서 15명의 전투원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북한의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인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국내 정세에 너무도 어둡죠. 그리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을 구분을 못합니다. 오로지 김일성 부자, 김정은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교육만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렇게 충성을 강요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목숨, 한 번 태어난 인생 목숨을 아깝게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은 그러면 왜 그렇게 이런 우리 북한의 이 군인들이 뭐 일종의 뭐 영웅 칭호 받으면서 숨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속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선에서도 계속해서 사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차례 편지를 보냈죠. 사실 뭐 그냥 막 김정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수차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리 2역에서 다시 말하면 멀리 조국에서 떨어진 땅에서 조국의 명령에 충직하려 앞다투어 용감하다 희생된 장한 우리 군관 병사들, 쉽게 말하면 장교와 일반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라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뭐 TV에서 이렇게 공개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이런 정황을 내부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 사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파병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다 국민한테 사실을 알렸고 뭐 자원병을 받았죠. 그만큼 또 파격적인 대우를 했고 또 그러한 돈들이 또 일정 부분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도 사실은 과거 이런 뭐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나치게 세뇌 교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숨을 잃어도 제대로 대접도 하질 못하죠. 안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그 다음에 오로지 북한 무력을 증강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언제 북한군의 공식 파병이 있었을까요? 사실 궁금했죠. 과연 언제다. 그런데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날 약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약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파병을 공식 결정을 했고 실제 파병은 10월 말입니다. 약 2달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쉬쉬했습니다. 파병한 적 없다,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파병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8일 날 처음으로 파병을 인정을 했고 상세한 전쟁 내막을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계속 이제 뭐 북한 관련 소식을 좀 이어가면은요, 뭐 이런 가운데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일종의 그 인민군들, 중국 인민군들이 또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도 있고, 뭐 무기들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뭐 그런 무대가 되는데, 상당히 그 많은 국가의 정상들도 와 있죠. 뭐 한 20개 국가 안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푸틴도 와 있고, 김정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정도면 아마 그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나 싶은데, 전용 열차는 시속 한 50km에서 60km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서 북한 매체가 김정은이 가는 길에 미사일 생산 기지를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인데요. 북한이 우리는 초짜가 아니다. 어느 정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분량도 이만큼 갖고 있는
핵보유 국가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다량 배치해서 운영하는 중견 핵보유국이다. 뭐 이런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이유는 그럼 의도가 뭐냐? 시진핑한테 보여주고 푸틴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만남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미사일 공장의 위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국경 지역인 자강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강도는 뭐 일종의 신의주가 위치한 곳이요. 이를테면 이제 옛날로 치면 평안북도입니다. 평안북도. 각종 군수 공장과 미사일 발사 기지가 밀집해 있는데, 가상에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군수 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른바 중단거리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2 계열 미사일의 화성2 계열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다 핵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에도 핵이 탑재되지 않은 이런 모델이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으로 향한 김정은의 행보와 둘러싼 4대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문 좀 같이 보시죠. 지금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렇게 삼각연합 대립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베이징을 사정거리에 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일본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구히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에 타이폰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정거리가 1,600km가 되는데 일본에서 일본 이와쿠니 비행장입니다. 여기서 1,500km 정도가 베이징하고 되는데 사정거리에 딱 걸리는 거죠. 앞서 미국은 올해 타이폰을 필리핀과 하와이에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움직임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이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만 실사격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진영간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이번 전승절을 통해서 글로벌 질서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딸 김주애가 과연 동행을 하겠느냐. 같이 간다면 후계자로 확정적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아직 상당히 나이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갔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도 있습니다. 설사 후계자로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타국 정상들이 김주애를 데리고 갔을 때 저렇게 어린 김주애 모습을 보고 과연 후계자로 인정하는 제스처를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김주애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단정을 해보는데 한번 실제로 김주애가 동행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정은의 방중 포인트 세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중국 전승절 축하 사절로 베이징을 갔습니다. 과연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공개적으로는 안 만나겠지만 물밑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상당히 강경하게 좀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 우리가 유화적인 조치를 했지만 그런 반응을 해왔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지 그거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진핑의 10월 북한 답방설. 자, 시진핑이 답방을 한다는 뜻은 이제 김정은하고 다시 뭐 친하게 지낸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그 중국을 무시하면서 뭐 일부러 무시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겠죠. 러시아에 바짝 달라붙으면서 밀월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동안 멀어졌던 북중 관계에 시진핑이 방문한다면, 이번에 김정은이 갔으니까 시진핑이 답방을 한다면 뭐 양국 사이에 봄 기운은 돌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해 당사국이죠.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북한도 제재 국가고 러시아도 제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라든가 북한의 핵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찍힌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상 대놓고 이렇게 너무 친한 모습을 보이기도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답방에 응하겠느냐, 뭐 그런 지점은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식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소식인데, 전국 최초로 명예직능 학위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인데, 제주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명예직능 학위제. 이를테면 대학교, 정식 대학교를 들어가야 뭐 학사를 주고 석사를 주고 박사를 주는데,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사실 옛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짧았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지역사회에서 그 인정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 한 분야에 몸 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올해 농수축산, 농업, 수산업, 축산업 1차 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일해온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부터 한 약 2달간 공모를 진행해서 총 49명이 추천이 됐고요. 이 가운데 농업 종사자가 뭐 35명이고요. 연령별로는 70대가 63%, 최고령 신청하신 분이 무려 87세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전체의 88% 정도가 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추천 배경이 있겠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추천했느냐? 숙련도, 전문성, 뭐 지식기술 전수, 그 다음에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과 경륜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배움이 적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분들한테 참 명예학위증이라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우를 한다는 것,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고생하셨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 노조가 이제 파업에 대한 군불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뭐 파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쨌든 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주요 산업계가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큰 기업 중심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곳이 되겠는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 파업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얼마 전에 2025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했는데 교착 상태에 빠졌죠. 자, 그러자 노조는 연장 근로를 안 하겠다. 주말 특근 안 하겠다. 뭐 일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파업은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뭐 오늘부터 사실상 그 부분 파업의 5번째입니다. 5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업들 많이 어렵죠. 어쨌든 노조는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측이 그 현대차 노조 측에 제안한 작년보다 높아진 내용입니다. 뭡니까? 경영 목표 달성 성과금 300% 외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성과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 500만 원 지급. 일반 뭐 최저임금 말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 위기 극복 경력금 50% 경력금 400만 원 외에 자사주 10주. 현대차 주가 상당히 높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이만큼 제시를 했는데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원 인상, 호봉승급금 매년 올라가는 호봉승급분은 제외한 겁니다. 14만 원. 여기에다가 이제 호봉승급이 올라가면은 기본급에 보너스가 붙게 되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곱하기 몇이 되죠. 그 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기념 경력금 400만 원 외에 이거 이제 사측의 얘기였고요. 순간 헷갈렸습니다, 제가. 자, 전년도 순이익에 30% 성과급 달라. 그 다음에 성과급에 30% 달라는 거고,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 달라. 주 4.5일제 관철, 그 다음에 통상임금, 상여금 상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반의 반만 줘도 사실은 박수치고 환영할 직장들이 대다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만족을 못해서 또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수단은 지금 미국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파업을 빌미로, 파업을 무기로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다수 국민한테, 대다수 임금 노동자들한테 위화감 주는 것인지, 물론 그렇게 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건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듣겠는데요. 이어지는 또 2부 순서가 있으니까요. 좀 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제 복불복. 이긴 사람은 피해가 없고, 지는 사람은 이제 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고생 안 하면 돼.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는 일정 부분 사실은 공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만큼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노사가 행동을 해야 될지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기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근로자가 고생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2부 순서로 김희석의 이색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희석 박사를 바로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 바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아까 방금 전에 노란봉투법 네.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이제 슬슬 노조들이 네. 이제 파업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든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이 죽으면 결국은 거기에 일할 데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노동자도 네. 어려워지는 거기 끝나는 때문에 겁니다. 예, 그걸 잘 감안해서 네.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받고 또 상황도 봐가면서 같이 말하자면 자기가 일할 자리를 없앨 정도로 무리하게 네. 해버리면 네. 그건 스스로 뭐 자기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네. 더해가지고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아직 그 미국 관세 협상,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해 뭐 우리가 뭐 얼마 줘서 15%로 25%가 아니라 15%로 됐다는 이야기, 그 전체적인 틀은 만들어졌다는데 네. 이게 아직 뚜렷하게 자동차 관세는 얼마고, 그다음에 또 철강이나 그다음에 이게 또 철강이 들어간 그 제품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아주 그 정확한 네. 합의문이 안 나오다 네, 보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지금 25%로 지금 자동차 대미 수출하는데 25%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대미 수출액이 사실 뭐 전체 수출액은 다행스럽게 그 아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해체된 데 남은 독립국들 네. 그런 데라든가 이 수출이 꽤 돼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요 시장의 하나인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12%나 이게 떨어져서,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2%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벌써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 빨리 되도록 이게 얼마 투자하겠다 말은 다 되는데 섬세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확실한 이런 경영 환경에서 뭔가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더 국내보다는 이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야 할 그런 유인이 크고, 그렇죠. 크고.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노조 지도자쯤 되면 사실은 크게 보는 그쯤 되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지금 뭐 당장 투자에 얼마 받는다 이거지만, 그거는 또 일부에서 하더라도 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관세 협상 이런 거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정부에다가도 조언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현대차 노사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노사에서 예.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줄 거 부분에서 일부를 예. 우리 사회 국가에 좀 기부하겠다. 좀 어려운 곳에 좀 기부한다든가 예, 예. 우리 그 예. 사회 간접 시설, 예, 에소시에서 예. 이런 데 투자하겠다라든가 예. 지금 세금도 지금 많이 안 거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그렇죠.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노사 공동으로 좀 그 작년보다 좀 많이 번 돈 좀 우리 국가 내지는 지역사회에 좀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참 좋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귀족 노조라는 말도 좀 떼낼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그렇게 네. 하면 조금 멀리 보고 결국은 국민이 지지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지금 아무튼 그 관세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돌아오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구체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당장 대미 수출에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 박사님 예. 지금 우리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제대로 예.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3,500억 불 우리가 네. 대미 투자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다 정하고 받고자 하고 우리는 되도록 그걸 구체화시키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좀 결정할 수 있는 걸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공식 그거는 이제 그냥 나오는 추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제 저 트럼프가 워낙 또 평소에는 잘 안 쓰는 외교에서 네. 그런 용어들을 지금 쓴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부드럽게 잘 이렇게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 국민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예, 트럼프의 그렇죠. 그 강공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예, 그런 게 있죠. 그 예를 들면 안에서도. 미국 법조계에서 예. 그렇죠. 예, 아니 관세 협상이라는 게 대통령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일종의 음. 법과 제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음.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사실은 불법성이다. 법을 제대로 그- 준수하지 않았다. 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부에도 지금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예. 법적 그런 문제가 들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제 결국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이런 법 같은 걸 갖다가 대통령이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그 정책적 레버리지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이제 법치 국가적인 면모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미국의 역사 이제 정치와 법원간의 그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정부의 심지어 뉴딜 정책 같은 것도 루즈벨트 때 그것도 그 헌법을 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다 그랬다가는 정부의 안정성 자체가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으니까 대부분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아마 법원이 트럼프가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좀 보수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뭔지를 상상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트럼프란 인물 예. 저도 책을 봤습니다만은 예. 예. 그 내부적으로 본인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 가족 간의 그 삶, 예. 그런 굉장히 강조라는 그런 예.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국가 간 또 그런 관계다 보니까 예.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심하게 그렇죠. 반협박을 하는 건데 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음 보는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그 공화당은 시장의 어떤 그 자유시장을 좀 이렇게 지지하면서 예.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옛날부터 지켜오던 걸 좀 중시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취해왔는데 그런 정책을 주로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와서는 지금 자유시장 자유거래보다는 오히려 관세라든가 이런 걸 무기로 해갖고 협박도 하고 받아낼 것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새로운 WTO 말하자면 체제가 지고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걸 갖다가 변경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셈인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국내 경제 상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달 전에 사실은 이제 경기도 모 단체장을 만났는데 돈이 없답니다. 예. 작년보다 세수가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만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인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만큼 수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이러면서 또 어쨌든 경제를 또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지금 슈퍼 적자 예산을 예,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과연 예.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 이렇게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예, 이걸 또 예. 우리 전문가의 예, 입을 예. 빌려서 한번 그러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게 있어요. 지금 씨를 한 대박 뿌려가지고 네, 가을에 한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노는 밭이 있는데 씨 빌려서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네.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게 이제 물론 뭐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 말 자체가 다 맞다면 전제가 맞다면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는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쓸 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걸 볼 때는 들어올 게 어느 정도 아까 세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들어올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고 이제 쓰임새도 정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세수는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뭐 2몇 프로 정도 더 늘어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상당히 낙관적 추계라 그래요.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이 경기가 국제적 환경도 이렇고 경기가 시원찮으면 세수가 그만큼 더 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성장이 지금 한 뭐 1%대 뭐 0%대 뭐 1%대 잘해야 3%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성장률 정도의 세수 2몇 프로 된다고 치면 낙관적으로 봐서 그러면 쓰임새도 한 그 정도 비례해서 나가는 정도면 그 전후에 그렇게 늘리는 거면 네. 보통 이제 통상적인 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금 뭐 8% 정도 확 늘리는 네. 그런 거니까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그리고 과감한 예. 지난 정부에서는 보통 2.5에서 5%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8%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게 퍼센트라는 게 우리가 70% 룰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7%씩 10년간 하면 2배가 됩니다. 네. 70 나누기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7%씩 한다 그러면 70 나누기 7하면 10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7%를 10년 하면 2배가 네. 되고 네. 10%씩 그러면 7년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2배가 된다. 네. 70%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8%씩 이렇게 하면 몇 년 하다 보면 그 전체가 2배 되는 거예요. 복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네. 성장은 조금씩 되는데 이게 막 확 늘어나면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인 예산을 한 거죠. 예산을 네. 짰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적자 예산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갖고 빈 밭이 놀고 있는데 씨 뿌려 가지고 그게 뭐 한 대 뿌려 가지고 뭐 한가만이 나오면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투자돼서 수확이 된다면 당연히 그게 필요한 거고 사실 옛날에 외채 망국론이 한때 굉장히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외채를 늘리면 예, 나라가 예. 망한다. 사실 뭐 우리 외환위 겪은 지기가 뭐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채가 남미도 특히 외채를 늘렸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예외적인 이제 외채 망국론에서 제외되는 국가들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그걸 빌려 가지고 투자를 네. 잘해서 세계 시장에 잘 팔았던 나라들은 네. 성장을 했죠. 네. 성장을 했기 그런 때문에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도 예컨대 최근 같으면 뭐 중국이 잘 성장한 것도 네. 빠르게 성장한 때도 그 외채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지금은 좀 또 사정이 다릅니다만 예, 어쨌든 네. 한때 저 성장 굉장히 빨리 할 때 이야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 대통령이 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너무 여기에 이제 말에 잘못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으려면 늘어난 것 가운데 투자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투자가 또 들인 것보다, 투자를 한 것보다 효과가 네. 몇 배 더 나도록 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그 정도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AI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낼지는 아직은 여전히 물음표가 큰 상황이고, 네. 여기에 더해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의무지출적으로 네. 6%씩 이렇게 의무지출적으로 저 농촌에다가 소득 농촌 개인들한테 돈을 더 뭐 1인당 15만 원씩 준다든가, 애들한테 네. 아동수당을 또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재량적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어려움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의무지출하면 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예. 이를테면은 만 8세 이상, 8세 미만, 9세 미만 이런 가정에는 무조건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국가에서 무조건 주는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는 예, 그런 예. 돈이 되겠습니다. 의무지출. 예를 그래서 들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의무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조절론에 의하면 이 개인장이 그게 그 말이 맞는, 저는 그걸 다 안 믿습니다만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이게 이제 경기가 너무 이게 어려우면 좀 이게 정부가 민간 대신에 투자를 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하고, 너무 달아오르면 또 줄이고 네. 이건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의무 지출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없죠.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엄청나게 키우는 건데, 이 재정을 키우는 게 이제 결국 세금으로 하면 문제가 덜한데, 네. 이게 세수가 걷어지지 않은 게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발행을 해서 이제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컨대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세대만 쓰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도 쓰니까 국채 좀 해서 다음 세대에 부담이 가더라도 그럼 일정 부분 우리도 쓰는 걸 만들어 주셨으니까 선조들이 우리가 일정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네. 그게 아니고 노인들 농촌에 그런 쪽으로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젊은 세대한테 국채가 남으면 그거는 이제 상당한 반발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기반 시설로 쓰이는 돈이냐, 예. 아니면 소모성 돈이냐. 그렇죠. 그건 단순하게 우리가 소모성 돈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돈들이 지나치게 선심성, 퍼주기 내지는 일방적인 지원의 이런 형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밭에 이렇게 잘 뿌리는 씨앗의 종잣돈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네. 그런 점에서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잘 관리해야겠지만,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인프레로 귀결된 나라들도 꽤 많고, 네, 물가 상승. 네, 물가 상승,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그 다음에 이게 또 관리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된가, 옛날 우리 기억날 겁니다. 네. 피그스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그리스 네, 이런 네. 데서 재정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스페인도 거기 들어있었고, 지금은 그리스가 거기 좀 빠져나왔습니다만, 네, 네. 예,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말 너무 지나치게 이제 돈 찍어갖고 바로바로 그렇게 했던 나라들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죠. 예.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사실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AI 예산에 좀 비중을 많이 늘린 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AI를 안 그래도 우리
그 홍순만 교수한테 연대 네. 칼럼도 전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네. 제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그러니까 AI를 일반적인 AI를 주도권을 우리가 지금 투자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틈새를 잘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는 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네. 이 돈을 잘 써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네. 일단은 예 그런 쪽으로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런 그 적자 예산이 슈퍼 예. 적자 예산 쉽게 얘기하면 예, 돈을 예. 이제 과다하게 이제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늘린 건데 예. 부동산 증시에는 과연 예,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예,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 이게 이제 예전에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썼던 네. 김인석 칼럼에 예전에 썼던 6월달에 썼던 건데요. 네.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역설이라고 한번 소개를 제가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꺼내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저기 하나를 쓴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니 이제 서울 집값이 그때 꿈틀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긴급 회의 열고 뭐 그다음에 대출 죄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오히려 현상. 네. 반대로 이게 이제 진보 정부일수록 사실은 이 어려운 계층을 더 이제 돕고 그 사람들의 부를 상대적으로 더 이제 키워주겠다는 그런 네. 정책을 내세우는데 실질 결과는 그 반대가 됐는데 예. 그 왜 그런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진보 정부일수록 이제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뭐 각종 뭐 지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게 유인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적자 재정 정책을 아까 윤 정부와 달리 지금 뭐 많이 쓰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시중 이자율이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재원 가운데 정부가 많이 끌어가니까 민간에 쓸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오르게 되죠. 예, 그렇게 네. 되는데 국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 또 두고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결국은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거죠. 예, 네. 한은이나 아니면 국가기관 동원해서 이 국채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돈이 풀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돈이 화폐가 풀리게 되고 네. 그 돈이 결국은 증시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는데 네. 소비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더 가느냐에 따라 어디가 더 붐을 일으키냐가 조금 달라질 거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1가구 1주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1가구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이 정부에서 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저기 재정 적자를 동반한 그런 8% 막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또 네. 올라가고 네. 그러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호가만 올라가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쉽게 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결국은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월세 전세 중에서도 요즘 특히나 뭐 갑자기 여력이 빌릴 여력 규제도 하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월세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분석적으로 네. 실제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대로 그거 한번 보실래요? 그 제가 그 표시를 해뒀는데 그거 하나 있죠. 서울 집값이 뭐 어떻게 됐다. 서울과 다른 지역 집값 예. 격차. 예, 격차 확대. 예, 뭐. 밑에도 두 번째. 예. 예. 서울과 다른 지역 집값 격차 한번 보시죠. 역대 최대 네. 수준으로 벌어져 이렇게 나오죠. 제일 마지막
그 올려놓은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그- 보여주시죠. 예, 이거 지금 떠 있듯이 이게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데 지금 이거 지금 적자 재산을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게 이제 화폐화 될 이제 그걸 경제학 용어로는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과정이 따를 가능성이 많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예상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증시 쪽에도 아마 돈이 이게 뭐 흘러 들어가고 상당히 증시 쪽에도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걸 죄면 부동산 쪽에 들어오는 걸 계속 타이트하게 죄면 돈이 그쪽으로 또 흘러 그렇죠. 들어갈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뭐 증시 활황이 돼서 좋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그 부가가치를 크게 생산해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생산성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업이 피나는 투자와 연구 노력하고 이런 게 이제 뒷받침돼야 그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누가 어디 컬럼니스트 한 사람이 밭을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밭을 좀 밭도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니 상법이니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막 하니까 예. 이게 사실은 마중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재정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상당히 상황을 불안해하면 정부가 나서서 딱 이렇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심리를 좀 좋은 쪽으로 해갖고 결국은 마중물은 정부지만 실제 물은 민간이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라 이 말인데 지금 그 민간이 투자할 그걸 안 만들어주면 그 지금 그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란 게 역할을 할 수가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이죠. 노란봉투법은 뭐 협력업체들도 이제 물론 그분들도 애환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원청업체 외에 1차,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모두 다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네. 상법 개정안 역시도 어쨌든 경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타이트해지는데 어려워지죠. 이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해라. 투자를 많이 하라고 이래 되니까는 예. 약간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남는 이런 그래서 말씀입니다. 정부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가 투자를 기업인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하든가 이런 어디에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인데 다만 케인지안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일부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면 순간적으로 꽉 막혀 있을 때 조금 그 숨통을 틔워주면 투자는 하고 싶은데 못하던 그런 환경일 때 이제 이걸 해주면 정부가 좀 이걸 투자를 먼저 해가지고 그 돈이 좀 돌게 해주면 그 영향을 좋게 받아서 어떤 그 나름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규제도 하고 정부 투자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이 뭔가 좀 맥이 좀 이렇게 일정하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예. 그래서 느낌인 그거를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민주당 안에도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모른다기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말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 투자 이쪽도 지금 그 레토릭에 말하자면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 경제를 이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요소들, 불확실한 요소를 없애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대미 지금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하는 환경 이쪽에서도 이미 노란봉투 통과됐습니다만은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좀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 일단은 기업이 살아야 맞습니다. 일반 국민도 살고 노동자도 사니까 기업이 그래도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보내드린 김종철의 시선 그리고 김희석의 이색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